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백악한 발버둥이에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욕을 어찌하게 먹었어요. 네. 나와 남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전 해주시고요. 자, 멋진 두 분의 강의 소개를 두 번씩이나 얘기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이에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그 비영리 공공병원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19세기 말에 설립된 병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1920년대에 무슨 치료를 했냐면 뇌전증, 흔히 간질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하는데 이들 중에 일부가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간질 치료제 합성 의약품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여서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해낸 방법이 환자들을 굶기는 거예요. 단식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간질의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본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지금 막 키가 자라고 몸이 성장을 해야 하는 성장기 어린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성장도 더디고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셸 와이어라는 이 메이오 클리닉의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면서 단식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식단을 고안해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예요. 말이 어렵죠? 키토제닉 뭐야? 이거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런 걸 많이 해요. 말 영어로 써놓고 한자로 써놓고 뜻풀이 하는 거. 이 자리에 혹시 저를 오명하며 보시긴 했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계실지 몰라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저는 언어학이라는 걸 공부했고요. 전공하고 언어학을 연구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으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잘해요. 죄송합니다. 자, 키토는 맨 앞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바깥에 썼는데 자, 일단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새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캡톤 혹은 캡톤체를 앞에 부분을 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저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 이런 뜻인데 저거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아는 말이에요. 차 이름 중에 제네시스라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혹은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알죠.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책 창세기가 영어로
제니시스예요. 제닉은 그 제니시스 그 뭔가를 창조한다, 만들어낸다 라는 뜻의 제네시스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케톤체를 우리 몸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식단, 식이요법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여기다가 막 쓰면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말로 진행을 해볼게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약간 이렇게 시선을 피하면서 외면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해보셨는데 어렵죠? 잘 안 되거나 지키기가 어렵거나 내지는 한다고 했는데도 별 효과를 못 보신 경우 많이 있었죠. 왜 그럴까요? 이게 키토제닉이 실제로 어려운 게 맞아요.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요. 클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클린도 소비자 관리 하시다 보면은 다 거기 막 금지식도 있고 권장식도 있고 한데 지키라는 거 다들 지키기 어렵죠.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하거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 회식이나 접대 이런 거 피할 수 없어가지고 술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마셔야 되는 상황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먹을 것의 유혹이라는 걸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클린은 어떻게든 이거 챙겨 먹으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져요. 효과가 있어요. 근데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제대로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게 키토제닉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쉽지 않을 건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만약에 시도를 하시려고 한다면 알고 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서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그 간질환자 치료식으로 처음에 고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1920년대 이후에 그렇게 계속 간질 치료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다가 그 이후에 뭐 항암이라든가 항염증 작용 같은 것도 가진다는 게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변화를 한번 겪는데 90년대에 스웨덴에서 어떤 이제 영양학자가 그걸 봤더니 그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사용한 환자들한테서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캐치를 해낸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병의 치료 같은 데 관심이 있었다는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체중 감량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다이어트를 위한 체중 감량을 위한 식이요법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 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또 그 소식이 또 유럽 전체로 퍼지고 미국으로도 퍼지고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고 저거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책으로 써요. 그 책의 제목이 2016년에 나온 책인데 지방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내용에 착안해가지고 M 방송국에서 지방의 두 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그 장점, 단점 이제 계속 소개하도록 할게요. 근데 원래는 이게 병의 치료식인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그야말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사실 그 다른 사람의 몸은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함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다이어트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변형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그게 많이 들어보신 저탄고지 NCHF예요. 이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케톤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케톤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죠. 자,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갑니다. 위가 여기 있어요. 위장을 거치면서 소화가 돼가지고, 소화가 된다는 건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혈액에 흡수해가지고 세포에 나눠줄 수 있는, 혈액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쪼개주는 걸 소화라고 해요. 그게 흡수가 돼가지고 그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 중에는 포도당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요.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기에 아주 간편하고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네, 혈액으로 포도당은 이제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었을 때, 탄수화물을 쪼개면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그래서 섭취하면 그게 소화 흡수가 돼가지고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간이 있어요. 간 밑에 췌장이라는 게 이렇게 꼬물꼬물 달려 있어요. 거기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혈액으로 뿜어내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디 문을 여냐?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데려가요. 그래서 세포의 문을 따고 세포에다가 포도당을 넣어주면 세포가 나중에 그 포도당을 가지고 ATP라고 하는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지금 1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백만 건의 대사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데 그 모든 대사작용에는 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살아서 숨쉬는 한 가만히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에너지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계속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을 때. 지금 음식을 먹어가지고 세포를 포도당으로 꽉 채웠어요. 그러면은 조금 쉬어줘도 괜찮은데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뭘 자꾸 이렇게 사람이 집어먹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다시 오르겠죠. 그럼 인슐린이 더 나와요. 근데 세포는 아까 다 채웠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인슐린이 그 혈액 속에 가득 차 있는 당을 간으로 보내요. 간에서 그걸 글리코겐이라고, 말이 어려운데 글리코겐은 뭐냐면 포도당 몇 개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작게. 그래가지고 글리코겐을 만들어서 일부 간에도 저장해 놓고 온몸에 있는 근육에다가 글리코겐을 저장해놔요. 왜? 나중에 쓰려고. 에너지를 다 소모했는데 음식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뭔가 꺼냈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로 먹을 수 있게 냉장고에 음식 넣어두는 거. 글리코겐, 이제 근육이랑 간이 글리코겐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사람이 멈추지 않아요. 또 먹어요. 한두 시간 있다가 과자 먹고 사탕, 초콜릿 먹고 달달한 음료수 마시고 그래요. 그럼 혈당이 또 오르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세포도 찼고 근육도 글리코겐으로 찼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또 뭉쳐, 간으로 또 가져와가지고 또 뭉쳐가지고 이번에 더 작게 압축해요. 이게 지방이에요. 그리고 인슐린이 얘를 지방세포로 데려가요. 지방세포의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놔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쓰려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써야 되니까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이 쌓여있는 것들을 사용해주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여기서 계속 더 먹고 하면은 채워질 대로 채워졌는데 쌓여있는 걸 꺼내 쓰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넣어주면은 이제 점점 더 쌓이기만 하고 살은 찌고 에너지는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걸 일단 멈추고 제한을 하고 쌓여있는 걸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에 있는 포도당은 사용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쓰냐면 글리코겐을 먼저 써야 돼요. 간과 근육에 저장해놓은 글리코겐을 꺼내다가 포도당으로 쪼개가지고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써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지방을 꺼내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방은 한번 태워서 그걸로 역시 ATP, 아까 말씀드린 ATP라는 걸 만들고요. 그러고 나면 이게 먼저 뭐랄까 수치를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과정에서 지방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케톤체예요. 그러면 이 케톤체 자체를 또 다시 나무를 태워서 땔감으로 쓰고 나무가 완전히 타서 새카맣게 되면 그 수치를 또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케톤체도 연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뭔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저탄고지라는 것은 뭔데 굳이 저 밑에다가 써놨느냐? 자, 말씀드렸어요. 이 식단을 제한을 해가지고 케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일단 탄수화물은 넣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3대 다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일단 탄수화물 빼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가지고 영양은 공급하면서 에너지원은 공급을 하면서 그 식이요법을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탄고지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지방을 선택했어요. 우리 몸에 쌓여있는 에너지원, 지방은 충분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은 느끼거든요. 그 배고픔을 달래줄 무언가를 음식을 통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거나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저탄고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택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단백질은 인슐린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면 사실이기도 한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이유는 에너지 대사라는 차원에서만 이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의 대사에 에너지 대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화, 흡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신체, 세포와 조직을 만들어내고 장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모든 것들,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항체도 만들어내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대사의 과정인데 저 사람들은 다이어트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택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케토제닉은 곧 저탄고지야라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이 아니냐면 지방을 그 저탄고지는 그런 말이잖아요. 고지방식을 하라는 거잖아요. 고지방식을 할 경우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키토제닉을 곧 저탄고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삼겹살을 막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방 섭취를 많이 하는 것에는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못 써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지방은 우선 지방세포에 가서 저장이 먼저 되어야 돼요. 먹은 것도 이미 쌓인 게 많은데 일단 갖다 쌓아놔요. 그런 다음에 세포에 포도당이 다 소진되고 근육의 글리코겐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꺼내다가 쓸 수가 있어요. 혈액 속에 인슐린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지방을 잔뜩 먹어줘도 그걸 에너지로 바로 쓰지 못해요. 그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식이지방의 형태로 먹는 기름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기름이에요. 대두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그리고 그 식물들을
사료로 먹고 자란 고기에서도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 수치를 높여요. 근데 염증은 일단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기도 하면서 다이어트하고만 연관을 지어보더라도 살이 빠지는 걸 막아요. 왜냐하면 염증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지방이 그걸 끌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염증 물질이 우리 몸에 지금 생명 활동을 막 하고 있는 세포나 조직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내가 몸빵할게 그러고 염증 물질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이 빠져버리면 염증 물질이 배출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난 이거 할 일이 있으니까 끌어안고 안 나가는 거예요. 염증은 살이 빠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식을 하는 것은 올바른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터넷을 보시면요, 유튜브, 블로그 각종 내용 보시고 책 보시고 하면은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요새 다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유튜버들, 그 중에는 의사, 약사, 한의사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저탄고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애초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2016년에 소개될 때 그 M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을 높여야 하잖아요. 화끈한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막 여러 사람 외국인들도 인터뷰하고 외국의 각종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도 소개를 하는데 끊임없이 그 자료들은 키토제닉 혹은 키토라고 쓰고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는 자막 처리를 하면서 고지방을 강조해요. 저탄고지, 고지방 식이요법이라고. 왜냐하면 너무 쿨하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기존에 지방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몸에 해로운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지방은 단지 누명을 썼을 뿐이었어. 근데 누명을 벗기는 데서 멈추면 되는데 지방이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멈추면 뭔가 화끈하지가 않잖아요. 그 시청자들의 눈길을 확 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2단계를 보태요. 2단계는 사실 지방은 좋은 거였어. 그리고 3단계를 또 보태요. 사실은 지방이 나쁜 게 아니고 단백질이 나쁜 거야. 그렇게 3단 콤보를 해서 그 다큐멘터리가 완전히 빵 뜨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S방송국이나 E방송국에서도 이거 이런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전혀 화제가 되지 못해요. 사람들은 저탄고지에만 집중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그런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이제 전달하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개념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지방을 얼마나 먹으라고 하던가요? 저탄고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100이 있으면 하루에 내가 섭취하는 영양소의 그 열량이 100이라면 그 중에서 작게는 55에서 75%를 지방으로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5대 20대 75로 먹으라는 제안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 75%가 얼만큼이야? 자, 2000에서 2500 칼로리 정도를 이제 성인 한 사람이 이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75%면 1500에서 1875kcal거든요. 1875kcal의 지방이 얼만큼이에요? 모르겠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칼로리 계산을 인터넷 찾아가지고 한다고 해도
음식이 지방으로만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내가 먹는 지방의 양이 얼만큼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칼로리를 따지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은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가지고 1875kcal의 지방을 챙겨 먹을 수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1875kcal라고 하면 지방 1g은 9kcal의 열량을 내니까 9로 나와요. 그럼 한 210g 정도가 돼요. 고기 210g이 아니에요. 고기 100g에 삼겹살 100g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은 15g 정도예요, 대략. 그러면 하루에 1.4kg의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계산을 해낸다고 해도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하루는 먹을 수 있죠.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맘먹고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그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날은 고기 먹기 싫어요. 근데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적어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매일같이 1.4kg를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거니와 그렇게 먹었다가는 해롭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각종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유니시티의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유니시티 과학자들보다 훨씬 지식의 정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것들을 짜깁기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나 못 지키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유니시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19년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GLIC, 유니시티 3개의 사업자들이 다 모이는 큰 행사가 있었죠. 거기서 저기 나와 있는 엘시베이스하고 유니마트 퓨어리한 2가지 제품이 새로 런칭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품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를 해요. 이런 원칙을 제시하면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영어로 써 있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대사유연성. 다이어트를 하는데 갑자기 대사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뜬금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니시티는 건강한 신진대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회사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니시티가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은 건강한 신진대사를 위한 제품인 거예요. 얘네 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유행하니까 유행에 편승해가지고 우리도 다이어트 제품 만들까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건강한 신진대사를 위해서 만든 거고 대사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은 원래 타고나기를 저기 나와 있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번갈아 가면서 유연하게 에너지로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는 그런 현대인들의 식습관 때문에 이 대사 유연성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제품들이 목표하는 바는 다시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이 3가지를 지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우선 섭취하라는 거예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GLIC 이틀 동안 했는데 첫째 날 오전에 유니시티 인터내셔널의 연구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방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강의를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세 타임의 강의가 있었는데 그 3시간 내내 지방이라는 말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걸 보면 왜 저탄고지라는 용어가 잘못됐는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유니시티의 그 연구 자문위원들이 3명이 총출동해가지고 하루 종일
한 말 중에 고지방, 하이팻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지방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야. 잘 쓰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고 좋은 거야 라는 얘기를 1시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시간 동안은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심지어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끊는 거, 안 먹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게 선행이 되면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또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지방을 에너지로 쓰라고 하니까 그럼 지방을 많이 먹어야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여기 가진 게 이미 많아요. 쌓인 걸 꺼내서 쓰세요. 자꾸 먹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 이분들이 작년 GLIC에 출동했던 유니스티의 연구 자문위 연단이고요. 여기에 사실 한 분이 추가됐어요. 올해 들어서 여자분인데 이분은 생리학 교수시고 저분은 저 운동역학 교수고 그 옆에 계신 분은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분은 임상영양학자예요. 자, 이제 완벽한 조합이 갖춰졌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 지방이 크죠? 고지방식 식사를 할 때보다 지방을 좀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고혈당, 고인슐린 상태였는데 인슐린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상하네? 저 탐구지하는 사람들이 단백질은 인슐린을 자극하고 혈당을 높인다 그랬는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연구 결과를 유니스티의 연구 자문위원이 자기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그걸 소개하셨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따라서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저 단백질 지렛대 가설이라고 제가 옮겨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 양이에요. 단백질의 양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탄수화물과 지방은 적게 먹게 되고 그럼 반대로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단백질이 0이면 우리는 탄수화물과 에너지로 그 칼로리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느 만큼 이상의 칼로리는 먹으려고 든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단백질 섭취가 적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탄수화물 혹은 지방,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애들을 먹어야 되는데 뭘 드시겠어요? 콩기름 한 컵 쫙 드시겠어요? 아니면 빵 드시겠어요? 탄수화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리고 체중 감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 똑같이 20대 젊은 학생들을 가지고 같은 양의 운동을 시켜요. 근데 한 그룹은 단백질을 먹이면서 운동을 시키고 한 그룹은 그냥 평상시처럼 식사를 하면서 그 운동을 시켰더니 단백질을 안 먹은 그룹보다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한 그룹이 근육이 많이 늘었고요. 이건 당연하죠. 단백질 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해요. 체지방 감소가 이만큼 대 이만큼으로 훨씬 살이 체지방이 잘 줄어든다는 걸 이분은 운동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구성 요소의 비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70%는 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합친 것을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탄수화물, 지방을 합친 게 10% 그리고 20%가 프로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 몸의 대사가 가장 정상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분명히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백질을 우선 섭취해라. 단백질로 우선 너의 배고픔을 달래고 필요한 영양분 다 채워주고,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도 만들고요,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요, 손톱 발톱도 단백질이고요, 피부도 단백질이고, 혈관도 단백질이고, 장기 조직도 단백질이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도 단백질이고요, 항체도 단백질이고, 호르몬도 일부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채울 만큼 채운 다음에 그 나머지를 에너지에 속하는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식사를 하라는 그런 지침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방을 고지방식을 할 때 그럼 이제 일어나는 문제를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지방식을 왜 했어요? 첫째, 살 빼려고, 체지방을 줄이려고. 그리고 둘째, 인슐린 저항성, 당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쥐한테 고지방식 식단으로 12주 동안 먹였더니, 12주면 3개월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식이요법을 막 맘잡고 한다 하면은 하는 그 기간이 보통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 시켰더니 12주 차에 혈당과 렙틴과 인슐린의 수치가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걸 쥐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냈고,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살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는 꼭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일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하냐면 잘 자는데 필요해요. 이거 지난주에 미국 유니스티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내용이라 제가 따가지고 왔어요. 자, 잠하고 메타볼릭 헬스, 신진대사의 건강에 관련성에 대해서 2, 55, 30이라는 세 가지 숫자를 제시하는데, 그 2배라는 건 뭐냐면은, 잠을 못 자면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음식을 막 당기는 그 비율이 2배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55는 뭐냐면, 14일 정도 잠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지방이 연소돼서 체지방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55% 낮아진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단 4일만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유지가 돼도 인슐린 민감성이 30% 떨어진다.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건 인슐린 저항성이 오른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겠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장의 건강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잠 못 자면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하기 어려운 단백질이나 지방은 좀 먹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단 거 쉽게 소화시켜가지고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을 자연스럽게 몸이 당기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잠을 잘 자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장이 건강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에서 소화 흡수를 잘 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죠. 멜라토닌의 재료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고요. 세로토닌의 재료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트립토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탄수화물의 역할이 또 나오게 되는데, 트립토판은 혼자서 혈액 뇌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뇌로 가지를 못해요. 아까 문 열어주는 친구가 있었죠. 인슐린이요. 인슐린이 있어야 인슐린이 트립토판을 뇌로 데려가서 혈액 뇌 관문을 열고 뇌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려면 인슐린이 필요한데 인슐린을 자극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는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 기간 중에 탄수화물 전혀 먹지 않는 건 아니고 조금 드실 텐데 제일 이상적인 탄수화물 섭취 시간을 들라고 하면 오히려 저녁이에요. 생각했던 거랑 반대죠. 아침에 먹고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녁 때 먹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저녁 때 먹고 인슐린을 살짝 자극해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장기적으로 3개월, 4개월 이 식이요법을 끌고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되게 어려운 내용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들은 내용도 다 기억을 못하셔도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연구 자문위원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하라고 하면은 괜히 인터넷 뒤지지 마시고요. 박사님들이 하는 얘기대로 하세요. 그 사람들 그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에요. 인터넷에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서 저탄고지 소개하는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해외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그분들이 한 1200배쯤 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9월 25일에 그 스튜어트 휴즈 회장님이 하는 그 글로벌 줌 미팅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영국의 남극 탐험가를 중간 내용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람이 27명 그 탐험대를 꾸려가지고 남극을 정복하러 가는데 가다가 한 150km 정도인가 남극점을 저 앞에다 두고 빙하에 갇혀가지고 남극 정복에 결국 실패하고 빙하에 갇혀가지고 한 2년을 넘게 거기서 보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빙하 속에서 2년 넘게 막 저 동상 걸려가지고 발가락 잘라내고 물개 잡아먹고 그러면서 살아남아서 27명이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2년 후에 구조가 됩니다. 전원. 그래서 여기 작게 나와 있는데 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나온 부제가 어니스트 셰클턴의 위대한 실패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남극점 정복에는 실패했지만 그 구조돼가지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드디어 해냈다 했어요. 그러니까 휴즈 회장님이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강조하려고 했던 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승리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언어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장님이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이 일화를 이제 소개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본 거라 포함시키지는 못했는데 또 미니스트 인스타그램에 이런 재미난 그 명언이 올라왔어요.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19라는 빙하에 갇힌 탐험대인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포기했다면 어니스트 셰클턴은 일단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일 뿐더러 드디어 해냈다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지는 못했을 텐데, 자, 어쩌면 우리는 앰버서더가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앰버서더는 아마도 남극점에 이제 비유되는 말이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빙하를 코로나라는 빙하를 잘 헤쳐 나갔을 때 어떤 다른 종류의 성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가볼 만한 그곳이 어디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